네, 그럼 산업공학 특문 마지막 유튜브 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1번 발표를 드리고 효윤님께서 2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파라미터 파인 튜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은 페프트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전통적인 파인 튜닝과 다음과 같은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 전체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자원 소모가 매우 높고 저장 공간이 모델 수만큼 필요하고 학습 시간도 길며 확장성도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페프트를 통해 가지고 소수의 파라미터만 조정하고 어, 자원 소모가 낮고 저장 공간이 가볍고 학습 시간 빠르고 확장성이 유연한 그런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모델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전통적 파인튜닝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해서 페프트가 등장했는데 이 페프트는 핵심 파라미터만 조정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IBM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져온 건데 그 페프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이 자료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페프트라는 거는 LLM이나 신경망의 성능을 특정 과제나 데이터셋에 맞게 향상시키는 방법을 말하고 모델 구조의 대부분을 유지한 채 일부 소수의 파라미터만을 학습함.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계산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고 NLP나 이미지 분류처럼 전체를 재학습하지 않고도 그 어떤 범용 과제에 대한 학습된 신경망 하나를 구축한 다음에 얘네들을 살짝만 변경시켜서 유사한 새로운 과제에 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모델을 처음부터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자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동 원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소개해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뭐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동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수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뭐 레이어에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프리픽스나 뭐 프롬프트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페프트의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작동 원리는 어쨌거나 큰 모델은 고정시켜 놓고 학습 가능한 몇 개의 파라미터만 변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효율적 학습을 한다. 이게 이제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학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태스크에 특화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이라는 걸 사용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 학습 효율을 높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페프트가 중요한 이유는 페프트의 장점이랑 똑같습니다. 효율성과 성능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저장 공간과 컴퓨팅 자원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위 학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전위 학습이라는 건 뭐 별게 아니고 이런 공통 거대 언어 모델을 객체 인식이라는 새로운 태스크에 좀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페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장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프트의 방법론 4개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오버뷰를 좀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게 어댑터, 그 다음이 아마 프리픽스, 그 다음 프롬프트, 로라 순으로 말씀드릴 건데 뭐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좋은 거는 각 방법론별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장점이 있는데 연산 부하, 메모리 효율성, 그리고 다양한 가지 적용 가능성으로 나눠봤을 때 연산 부하 같은 경우는 프리픽스랑 프롬프트가 좀 성능이 좋고 메모리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 어댑터랑 로라 그리고 범용성 측면에서는 어댑터랑 프롬프트 튜닝이 좀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 리웨이 헤르츠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미국 회사입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또 이 페프트 기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놔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댑터, 첫 번째가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이 구조를 확대해 봤을 때, 어, 요 오른쪽 같은 한 층을 확대하면 여기 오른쪽 그림이 나오는, 그래서 히든 레이어 인풋이 있고, 여기 아웃풋이 있는데, 이 피드포워드 다운 프로젝션, 차원 축소를 하고, 논리니어 변환을 거쳐서 다시 차원 확장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어댑터를 마지막에 추가를 해서 델타 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이 어댑터만 계속 학습을 시켜서 다양한 과제에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트랜스포머의 레이어에다가 어댑터를 추가한다. 그래서 파인 튜닝 시에는 어댑터 레이어만 학습을 한다. 그래서 기존 모델은 동결을 시키고, 따라서 학습 파라미터 수가 당연히 감소하고, 그에 따라 연산량도 감소하게 된다. 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레이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인풋이 들어가고 다운 프로젝션, 논리니어 펑션, 그다음에 업 프로젝션, 그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운 프로젝션 했다가 업 프로젝션을 하느냐를 잘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젝션 변환을 안 한 채로 논리니어 계산을 하면 그냥 연산량이 똑같습니다. 결국에 그냥 레이어만 이름이 어댑터 레이어로 바뀐 거지 아무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량 축소를 위해서 이 페프트를 하는 만큼 어댑터 파라미터의 그 차원수를 좀 줄여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설명력이 떨어지거나 뭐 약간 소실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서 설명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픽스 튜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리픽스 튜닝이라는 거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가로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픽스 튜닝은 이제 요 앞에다가 그 앞에 뭐라 그러니까 설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각 층마다 설명을 붙여줘서 이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 LLM 파라미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각 트랜스포머 층에 고정된 길이의 프리픽스 벡터를 추가해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매 층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어떤 내가 이 모델이 뭐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하는 일이구나 아니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말이구나 하는 식으로 모델을 특정 방식으로 계속 유도를 해갑니다. 각 층마다 학습 가능한 프리픽스 토큰들의 키 밸류 벡터를 미리 생성하고 그래서 모델이 입력 문장을 처리할 때 이거 오타 셀프 어텐션의 입력 앞에 프리픽스 파라미터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왜 QKV 중에 쿼리는 빼냐면 쿼리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 이 의도에 대해서 이 프리픽스의 의도를 이 쿼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리픽스의 목적은 자기의 의도를 갖는 게 아니고 전체 문장들의 의도를 얘가 같은 쿼리로 계속 설명을 해주도록 뭐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키랑 밸류 벡터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모든 층에서 프리픽스랑 입력 문장을 보게 되며 유도된 방향으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모델 본체를 수정하지 않고 파인튜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학습 파라미터 수가 매우 적고, 기존 모델에다가 다양한 프리픽스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그 다양한 과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PT 같은 디코더 온리 모델에 적합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랑 비슷하게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돌려서 보시면 아까 전에 프리픽스 같은 경우는 레이어마다 앞에다가 붙여줬는데 프롬프트는 인베딩 할 때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게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간단합니다. 연산량도 많이 적고 그래서 프롬프트랑 프리픽스 비교한 표를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붙이는 대상 같은 경우에 프롬프트는 인베딩 벡터 그래서 그 다음에 프리픽스는 키 밸류 벡터로 아까 그 셀프 어텐션 앞에다가 붙인다고 했고 이 프롬프트라는 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자연어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그 컴퓨터 언어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베딩 벡터로 입력을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붙이는 위치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입력 인베딩 앞에 하겠고 입력 자체를 조정함으로써 얘를 유도하게 그 모델을 유도하고 그리고 얘는 뭐 디코더 온리는 아니고 그냥 범용적으로 GPT, T5 등등 다양한 모델에서 활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활용 가능한 모델이 아마 좀 제한적인, 아니, 그러니까 잘 구현되는 모델이 좀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고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프리픽스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어, 네. 그래서 영화 감성 분류라는 만약에 태스크를 내가 유도하고 싶다. 그러면 프롬프트 튜닝은 그 입력 앞에 그 소프트 프롬프트를 붙여서 얘를 학습시키고 물론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인베딩 벡터를 시드 값을 준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프리픽스는 각 레이어마다 키밸류 벡터 삽입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방식은 문장 맥락을 조정하고 효과는 간접적이다. 왜냐하면 인베딩 때 한 번만 들어가니까 레이어가 흐를수록 희석되는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프리팩트가 연산량은 많지만 좀 더 정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픽스는 어텐션 흐름을 통해 조절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제 네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파라미터 수가 적고 모델 아키텍처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중간에 뭐 프리픽스처럼 레이어 앞에 끼어드는 것도 없고 어댑터처럼 위에 레이어에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인베딩 하나만 깔끔하게 추가해가지고 모델 아키텍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험 구성과 코드 구현이 간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 프롬프트를 쓴다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는 했지만 이 하드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소프트 값이 어떻게 변경하는지는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초기 값을 설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랜덤 시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을,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내가 손으로 써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프트 프롬프트에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프롬프트를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고, 인베딩 벡터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뎁스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 모델이 설명력이 약한 경우에 프롬프트를 아무리 잘 조절한다 해도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라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라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림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씩 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라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병렬적으로 삽입되는 층입니다. 그러니까 어댑터랑 다른 점은 어댑터는 직렬이, 그리고 얘는 병렬입니다.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흐름을 보시면 아까 어댑터 모델이랑 똑같이 입력이 되고 차원 축소하고 비선형성 덧치고 뭐 차원 그러니까 업프로젝션 이 과정이 있는데 로라는 거기다가 동일한 입력을 받아서 별도로 로라 레이어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로라 레이어 자체적으로 또 다운 앤 어프로 섹션을 갖추고 있고 그 결과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출력 값에 덧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스트림으로 흐르고 있는 요 과정에 있는 뭐 매트릭스가 당연히 있겠죠. 그거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델타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설명하자면 이게 수식 시각화 버전인데 H라는 게 원래 히든 벡터, 그리고 H 프라임이라는 게 로라 적용 후의 벡터이고, 여기서 델타 H가 로라가 학습하는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H는 유지하면서 그 로라 레이어를 통해서 로라 행렬 통과시킨 델타 H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지금까지 공부한 팩트를 정리한 표입니다. 하나씩 복습을 하자면, 어댑터 같은 경우에 기존 레이어 사이에 작은 어댑터 레이어를 삽입한다. 삽입 위치는 피드포드 네트워크와 어텐션 사이. 구조는 똑같고, 학습 파라미터 수는 전체 모델 대비 2, 3%. 이거는, 여기 내용은 그 교재에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성능 감소가 약간 있지만 학습 시간은 훨씬 크게 감소한다. 멀티태스킹 활용에 있어서 조금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녹색 표시를 했습니다. 단점은 어댑터 위치나 크기를 튜닝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픽스 튜닝은 기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각 층의 프리픽스 벡터를 추가한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삽입 위치는 어텐션 블록의 키밸류 입력 전, 그리고 구조는 학습 가능한 프리픽스 토큰을 모든 층에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고, 학습 파라미터 수는 매우 적습니다. 성능 감소도 적고, 학습 시간 감소도 30% 이하로 되게, 그러니까 기존의 30%가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뛰어납니다. 멀티태스킹 활용 능력도 있고, 근데 전체 구조에 삽입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한 게 프롬프트인데 그 프롬프트는 또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성능이 낮고 표현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정교함과 그 소요 시간 간의 반비례가 이 프롬프트와 프리픽스에서도 나타난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에 이제 똑같이 입력 앞에 학습된 임베딩을 추가하고, 네, 그리고 학습 가능한 임베딩 딱 1층에만 적용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파라미터 수는 제일 적습니다. 0.001% 수준이고, 성능 감소가 그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학습 시간이 대신에 이 파라미터 수가 적기 때문에 풀 파인 튜닝 대비해서 10%에서 20%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라를 보시면 기본 아이디어는 기본 웨이트에 로라 저랭크 행렬을 추가하는 것이고 합의 위치는 리니어 레이어 내부, 그리고 구조 같은 경우는 W에다가 로라 출력값 이 델타 W를 더해서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학습 파라미터 수는 이렇고 성능 감소도 뭐 비슷하고 학습 시간도 줄어들고 멀티태스킹은 로라 모듈만 교체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일부 태스크에서 언더핏이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효윤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어서 레그를 설명드릴 곽효인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레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레그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그 각각의 리트리버 검색과 생성 제너레이션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그 레그 이전에 LLM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의 큰 흐름을 가진다고 했었을 때 사전 학습한 데이터에만 의존을 하게 되고 새로운 데이터를 조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추론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재학습을 해야 한다면 고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이후에 발생한 최신 정보나 특정 전문 지식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고 매번 모델을 재학습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검색해서 쓰는 그 레그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레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외부에서 문서를 리트리버 검색을 하고 해당 정보를 참고를 해서 아그멘테이션을 해서 그 기반을 통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제너레이션 그 세 가지 단계가 주축을 이루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레그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프레임워크에 이렇게 지식 컨텐츠 저장소라는 이러한 다른 DB에서 문서를 검색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고 그 검색한 결과를 프롬프트나 쿼리에 추가를 해서 LLM에 넣게 되는 과정이 추가가 되고 그러면은 이때 생길 수 있는 질문이 검색을 한다고 했었을 때 무엇을 검색을 해야 하고, 언제 검색을 해야 하고, 그 검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쓸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레그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어, 뒤에 설명드릴 그 세 가지도 그것들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먼저 모델의 구조를 약간 비교를 하자면 나이브 레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기본적인 비교적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유저의 쿼리가 주어졌었을 때 그 준비된 그 문서들을 인덱싱을 해놓고 그거에서 리트리버를 해서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심플한 구조를 갖는 반면에 이 나이브 레그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드밴스드 레그가 나오게 됩니다. 어드밴스드 레그는 다양한 부분을 개선을 하긴 했지만 특히 이 프리 리트리버이나 포스트 리트리버이라는 과정이 추가가 돼서 얘네가 검색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그 과정들을 좀 더 개선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도록, 유저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개선을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듈러 레그인데요. 모듈러 레그 같은 경우에는 이 레그 내에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듈화를 해놓고 그 모듈을 조합을 하거나 해서 유연성을 좀 더 크게 키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듈러 레그가 굉장히 제네럴한 방법이고 그거의 스페셜 케이스로서 어드밴스드 레그가 있는 것이고 어드밴스드 레그의 스페셜 케이스가 또 나이브 레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듈러 레그에는 패턴을 이렇게 모듈을 설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레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정은 그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인덱싱, 그리고 리트리벌, 그리고 제너레이션인데, 인덱싱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수집했던 문서들을 임베딩 벡터화를 시켜서 DB에 저장하는 거고요. 왜냐면 쿼리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그냥 무작정 그냥 리트리벌 하겠다고 넣으면 문서가 띵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 놓고 그 쿼리의 임베딩 벡터와 비교를 해서 얼마나 유사한 문서이냐를 따져서 그 문서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집된 문서는 임베딩 벡터로 변환이 되어서 저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저장된 이제 문서들이 있을 것이고, 쿼리가 주어진다면 이 쿼리도 그 유사하게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해서 그것과 유사한 패시지 문서를 검색을 해서 반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검색 결과 리트리브된 문서를 이용을 해서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는 데까지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검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로우 프리시전이 되게 되면 쿼리와 좀 관련 없는 그런 문서가 검색이 돼서 무관한 컨텍스트를 포함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리콜이 낮은 경우에는 쿼리와 관련된 문서를 충분히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오래된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 레그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LLM의 문제도 이제 뭐 오래된 정보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문서 내에서도 최신 정보와 오래된 정보가 있다고 했었을 때 검색을 잘못해서 오래된 정보를 검색해서 쓰게 된다면 사실 무용지물한 거라서 그러한 단점이 또 존재는 할 수가 있고요. 어그멘테이션은 이 검색 결과를 첨가한다고 했었을 때 문서 간 연결성이 좀 부족해서 컨텍스트 반영이 어색한 경우도 있고, 오버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는 검색된 문서를 그대로 재생산하면은 창의성이 떨어진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루시네이션, 문서 기반 없이 임의의 답변을 생성하거나 유해한 출력을 생성할 수가 있고, 중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경우 등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를 그래서 다양하게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이 어드밴스드 레그입니다. 어드밴스드 레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개선점을 나눌 수가 있고, 먼저 첫 번째로는 프리-리트리벌 프로세스가 추가된 형태인데요. 이것은 검색 전에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정제를 하거나 뭐 청크를 최적화한다거나 뭐 그러한 추가적인 요소를 넣게 되고, 쿼리 리파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쿼리를 줄 수는 있지만 이 쿼리가 불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쿼리 자체는 완전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라우팅이나 리라이팅 그리고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쿼리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리트리벌 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향상을 한 것도 있는데요. 임베딩의 능력을 좀 더 높여서 뭐 도메인에 특화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어, 더 적절한 임베딩화를 통해서 더 적합한 결과를 주기 위해 개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색을 다 하고 나서 이게 적절한 답변 생성에 있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문서를 다시 재조합을 한다거나
프롬프트에 있어서 좀 더 최적화를 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어, 그 방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전 검색 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정제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중복이나 특수 기호, 불필요한 정보 등을 뭐 문서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문서도 되게 다양한 이제 텍스트가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청크를 좀 나누어서 벡터화를 할 수 있는 그 청크를 나누어서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청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최적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날짜나 출처 등의 정보 기반 필터링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문서에 뭐 날짜나 출처 등을 같이 남겨놓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서가 있다고 했었을 때 가상의 질문도 생성을 해놔서 문서 간의 정렬을 어느 정도 정확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LLM이 참조할 문서들을 더 적절하고 풍성하게 준비해 놓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 쿼리 리파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우팅, 리라이팅, 익스펜션이 있는데, 사용자의 쿼리가 주어졌을 때 도메인별로 우리가 인덱싱 해놓은 DB에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그 도메인에 특화된 문서를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에서 시작해서 쿼리 라우팅이 있는 것이고, 쿼리 리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좀 불완전한 질문일 수 있고 뭐 뒤에 어미가 없다던가 너무 간단한 질문이면 그거를 좀 더 명확한 문서 표현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쿼리 익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검색의 좀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그 쿼리에 뭐 명시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답변을 같이 해주면 좋은 것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해주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쿼리의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거나 확장을 시켜서 사용자의 의도에 보다 좀 더 정확하게 도달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트리버 검색하는 과정 자체를 향상시킨 것인데요. 임베딩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것도 있고 다이나믹 임베딩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임베딩 모델 자체를 파인 튜닝을 해서 임베딩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단어가 등장하는 맥락에 따라서 임베딩 벡터를 다르게 해서 맥락을 이해하거나 이거는 이전의 LLM 모델들도 그 정적인 임베딩과 동적인 임베딩을 이렇게 개선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좀 다이나믹 임베딩을 활용을 해서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 맥락을 좀 고려해서 임베딩을 조정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검색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임베딩 모델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문맥에 따라서도 임베딩을 달라지게 하는 구조를 두어서 결국엔 검색 정확도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리트리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리랭킹과 프롬프트 컴프레션이 있는데 이제 검색은 다 하고 나서 그 문서들이 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문서들을 정말 그 쿼리와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 리랭킹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프롬프트에 넣기 전에 요약 또는 좀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를 해서 넣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생성 직전에 이런 검색된 결과를 어떻게 생성에 있어서 입력으로 쓰이게 할 수 있는가를 최적화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LM이 참고할 정보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듈러 레그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레그의 제너럴 케이스이면서 이런 기능들을 모듈화해서 유연성을 강화한 그러한 형태이고요. 주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설치나 뭐 메모리 뭐 다양한 이런 모듈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더 설명드릴 모듈은 서치는 다양한 형식을 말 그대로 정보를 검색하는 거고 메모리는 이전 대화나 과거 입력에서 유사 정보를 또 회수를 해서 이용을 하는 그러한 모듈이고 퓨전 같은 경우에 어, 하나의 단일 쿼리가 주어지더라도 다수의 쿼리를 생성을 하고 그러면 다양한 문서 조합을 얻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심층적인 정보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라우팅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쿼리에 맞게 액션 자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리고 뭐 predict는 retrieve 대신에 LLM이 컨텍스트 자체를 생성해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태스크 어댑터는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변형을 하는 등의 그러한 모듈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리트리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리트리버를 한다는 거는 문서에 뭔가 효과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듦과 동시에 쿼리와 문서에 맞게 인베딩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좀 효과적인 그런 의미적인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청크 옵티미제이션이 있고 그리고 인베딩 모델이 그 쿼리와 문서를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인베딩을 시키기 위해 파인 튜닝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쿼리와 문서 간의 얼라인을 좀 시켜서 의미적인 정렬을 강화하기 위해 쿼리 리라이팅을 한다거나 뭐 DPR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의미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두 가지 청크 옵티미제이션과 인베딩 파인 튜닝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청크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저장을 할 때 그냥 이 뭉텅이로 그냥 탁 저장을 해서 뭐 바로 인베딩 벡터화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뭔가 의미적으로 뭔가 청킹을 해서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 좀 더 이 문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청킹을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글자 수 기준, 윈도우 기준으로 청킹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적인 바운더리를 고려해서 문맥을 좀 더 보존하려고 청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텍스트에는 문장, 문단, 챕터 등의 이러한 컨텐츠로 나누게 되니까 그런 것들로 청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서 구조에 맞게 뭐 마크다운이나 라텍스 같은 경우에 문법을 보면은 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뭐 타이틀이라든지 뭐 본문 바디라든지 뭐 이런 타입이 섞이지 않도록 좀 청킹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NLP 기반 청킹은 유의미한 지점을 NLP한테 찾게 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 다양한 기준을 사용을 해서 효과적인 청크를 만드는데 이것이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베딩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트리버에서 이제 쿼리와 도큐먼트를 좀 얼라이닝 시키는 그러한 과정도 있는데 이거는 쿼리 리라이팅과 BRP를 봐주시면 되고 오리지널 쿼리,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질문을 던졌다고 했었을 때 그런 것들에 그 의미적인 정보가 결여됐을 수 있잖아요. 뭐, 네. 그 정보가 결여된 것을
도큐먼트와 좀 더 얼라인이 되게 이미 인베딩된 그런 도큐먼트와 얼라인이 되게 쿼리를 리라이팅을 해준다거나 표현도 문서는 뭐뭐입니다. 라는 식의 그러한 어, 문어체들이 많다면 그 질문은 그냥 뭐 출생 연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어체 형태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인베딩 자체 구조에 대해서도 틀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먼저 저장된 그 더큐먼트에 얼라인을 시켜서 쿼리를 리라이팅을 해주면 좀 더 유사한 결과를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에서 전제를 하고 리라이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DRP는 쿼리 표현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도 인코더나 뭐 유사도 기반 검색 최적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의미적으로 비슷한 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써서 그 두 개를 얼라인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쿼리 리라이팅은 이렇게 뭐 하이드 뭐 쿼리 투 백, 라이트 리트리브드, 리드, 스텝 백 프롬프팅을 이제 연도별로 보면 뭐 쿼리 바탕으로 가상의 문서를 생성하고 관련 문서를 검색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또 LLM을 껴서 여러 개의 관련 문서를 생성시킨 다음에 실제 쿼리에 붙여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적합한 답변을 생성해내는 그런 리라이팅 쿼리 모델 자체를 강화 학습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뭐 지나치게 구체적인 쿼리는 좀 더 광범위하거나 추상화해서 리라이팅을 해서 검색 성능을 향상한 그러한 형태들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DRP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검색 최적화 도구 파이스나 뭐 의미적으로 비슷한 것을 판별해내고 검색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를 보시면은 이제 레그나 퓨전인 딩코더, 뭐 리플러그 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리랭킹 기반 생성의 구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색2색 그 제너레이터를 파인 튜닝하는 형태였지만 퓨전인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검색된 문서를 다시 인풋으로 컨캣을 해서 인코더에 투입하고 통합된 컨텍스트로 해석을 해서 답을 생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리플러 같은 경우에 그 가졌던 문제의식은 대부분의 LLM이 그 API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 검색을 할 때도 그러면은 리트리버만 학습을 해서 블랙박스 LLM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각 문서를 쿼리와 붙여서 독립적으로 좀 입력을 한 다음에 앙상블 출력을 생성해내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리랭킹 기반 생성에 있어서는 이 다이버시티 랭커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다양한 문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거나 그리고 러스트 인 더 미들 랭커는 중요한 문서를 좀 더 그 끝에 엣지에 배치를 해서 영향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그 생성에 있어서의 어, 개선, 개선과 고도화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